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를 둘러싼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조병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한 언론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정치적 붕괴다. 예, 그만큼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의미일 텐데 글쎄요, 일단 예상을 좀 하셨는지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 사퇴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뭐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나왔으니까요. 예, 그랬죠. 그리고 지난 주말이 고비가 될 거다 하는 얘기는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 관측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건 나는 완주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시는 모양이다. 네. 이게 뭐 충정에서 나왔던 욕심에서 나왔던 그냥 가기로 된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가 조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이제 사퇴 얘기가.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 네.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 개인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제 대선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정도로 늦은 상황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여기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기념비적인 붕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으로부터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이 캠페인이 조금 무기력하게 이렇게 온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사실상 완주 의지가 상당히 좀 견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 사퇴를 발표를 한 건데 배경을 보자면 당내 압박이 좀 가장 컸겠습니까? 이게 측근들에게도 발표 1분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두 가지 이 상황이 되면 내가 관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는 의학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으면 관두겠다. 둘째는 내 선거 참모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관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내가 완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핵심 참모 두 사람, 그러니까 수석 참모인, 선거 참모인 마이크 도닐럼을 포함해가 두 사람이 그 델라웨어에 있는 사저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 가지고는 현재 지금 그 경합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이 주의 그 지지 여론 조사 결과가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지금 나가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어쩌면 당 내에서도 이탈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좀 비교적 우아하게 물러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드렸다고 하네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지금 이게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내가 지금 어쩌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인식을 하시게 된 모양이고 그래서 이제 당을 위해서 뭐 또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미국 국민 앞에 직접 이제 나서서 말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이 사퇴 의사를 소셜 미디어에 밝힌 상황에서 또 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이유는 뭘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에 그 대선에 임하면서 지난번 대선에 들어올 때도 지난번 이제 2020년 그 대선에 뛰어들 때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되겠어. 그리고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네. 하셨고 이번에도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이게 미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근거였어요. 논리였어요. 명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연설을 하실 때도 아마 결국은 이 얘기 말씀을 하실 거라고요. 예. 내가 왜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미국민 앞에 닥쳐가 있는 상황이 이게 뭔지 우리는 지금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미국은 다시 세계의 이 횃불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다음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해리스한테 이렇게 지지를 확실히 표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에도 이제 지지를 표명했고, 예. 지금 나오면서 보니까 그 민주당의 각 지역 주에 있는 각 지역위원회 대의원들 중에서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이미 이렇게 표명하고 나온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다만 예. 아직도 이게 이제 하나의 전체적인 컨센서스로는 안 가고 있는 게, 당내 최고 민주당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 쪽에서 입장 표명이 안 나왔고, 예. 그다음 또 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이분한테서도 이제 지지 얘기가 안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 표명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몇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기보다도 예, 예.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해서 생긴 이곳을 민주당이 반전할 수 있는, 이 선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깊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더해서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 본인하고 이제 그 팀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했고, 상대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 스포트라이트는 좀 잘 안 간 그런 상황이었죠. 예. 예, 예. 해리스 부통령한테 맡겨진 뚜렷한 사업이라는 게 사실 하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이민 문제, 그다음에 남부 국경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해달라 하는 그런 걸 맡겼고, 그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일을 많이 맡기지를 않았어요. 예.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해리스 그 부통령이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면 네네.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전임 대통령 바이든하고 차별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될 텐데, 오히려 그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건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가까이 네. 이렇게 밀착해서 했던 것보다는 좀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있었던 게 오히려 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바이든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해리스 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과제가 될 텐데, 이게 또 후보 선출이 뭐 바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절차가 또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또 해리스 부통령 외에 또 다른 어떤 경쟁자가 있다면 또 어떤 인물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책 후보 결정 과정을 최대한 빨리 예. 정리해버리자. 예. 그러니까 8월 초에 뭐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라도 빨리 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으로 조기에 굳히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그거 아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소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이 흥행이라는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예. 있는데, 그 흥행을 하려면 이건 전당대회밖에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당대회에서 흥행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흥행에서 무언가 큰 게 결정되는 이런 모양새를 지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컨벤션을 오픈 컨벤션으로 하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예. 생각에는 그냥 감으로 얘기하자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픈 컨벤션으로 가야지만 뭔가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이제 시카고에서 열릴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자기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등판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가 그냥 거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나오는 것 같으면, 물론 오바마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다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기는 거쳤지만은 이제 새로운 후보로서 또 검증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한 당내의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미셸 오바마가 다시 등판할 가능성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등판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해리스가 이기에는 더 쉽다 이렇게 벌써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를 놓고 본다면 성별도 그렇고 뭐 나이, 인종, 출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를 이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좀 극단적인 배경이 선거에서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로 이렇게 이게 구도가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립이 되면서 이 프레임이 어떻게 정치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하면 바이든 쪽에서는 트럼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범죄자 트럼프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고 트럼프 쪽에서는 무능한 바이든이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능한 대통령 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이렇게 이제 그 프레이밍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도 쭉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를 떠나버리면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곳이 이제 비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거기 집어 넣겠죠. 그러면 이 그동안에 지난 한 뭐 1년 이상 이게 유지되어 왔던 이 구도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이 프레이밍 구도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자칫하면 뭐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바이든의 무능을 공격하는 덕분에 또 지난번 6월 27일 날 대선 토론에서 잘하는 덕분에 이게 넘어갔지만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 트럼프 프레임이 다시 되살아날 그 위험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대선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정부로서는 뭐 다양한 이제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잇따라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긴 속내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하던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재임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한 그 미국 대통령이 없었고 퇴임하고 난 뒤에도 뭐 계속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 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락 연설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도 보면 딱 김정은하고 잘 지내. 네, 날 아마 그리워할 것이다. 예, 뭐 그런 얘기도 했고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잘 지내는 게 좋아. 그렇죠. 그 덕분에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도 없었지 않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가가지고도 다시 또 그 잘 지내는 게 좋다고 그 얘기를 했고 뭐 나는 하여튼 이 사람 같이 지내는 게 좋다. 지금도 서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마지막에 그 뭐였죠? 같이 이제 야구 구경도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지금까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해온 얘기의 연장선에서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돌이켜 보십시오. 그동안에 북한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뭐 이런 인신 공격 같은 거 나온 게 없었거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들어간다면 저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뭐 회담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우리 정부로서는 그 북미 관계가 적어도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런 이제 긴밀하고 최고위급에서의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 그것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말로 해가지고 뭐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시세가 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로 요동치는 미국 대선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병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